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두 번째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한 후에, 그러니까 검찰청사에 도착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한 후에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조사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는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와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출석과 메시지, 먼저 허성우 비서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2차 검찰 출석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 특별한 메시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증거 없는 수사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 9일 검찰 조사 때 보면은 2019년 6월 13일자 당시에 이제 경기도 공문서에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지사가 사인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만 하더라도 이게 증거가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혹은 증거가 없는 수사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또 이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참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화영이 나도 모르게 이화영 그 당시 이제 부지사가 자기 직인을 찍고 또 도용했고 공문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갖고 와서 자기는 다만 사인했다 이러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평화부지사라는 것은 대북 전담 자리 하는 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대북 관련 부분 메시지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서 부지사인 부서장인 부지사가 자기 단독으로 지사의 허락 안 받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검찰의 증거가 저는 검찰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제 사인을 할 것이냐, 조서에 사인을 할 것이냐, 날인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아마 쌓여 있을 거로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증거 없는 수사라고 자꾸 몰아붙이는 것, 검찰을 몰아붙이는 것은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그게 또 다시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서관님께서는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셨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이재명 대표 2차 조사가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사는 종료가 됐고 이제 조서 열람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로써 대북 송금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일단 생각보다는 조사가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좀 빨리 끝났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조사가 2차 조사입니다. 네. 지난번 조사도 검찰 측에서는 뭐 준비한 질문의 일부밖에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 단식 11차신데 10시간 가까이로 조사하고 조서 열람까지 12시간 가까이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건에서 조사해야 할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방북 비용, 대납 비용의 실체가 있는지 하고 이것의 부정한 청탁이 경기도에 있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 제시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 조사에서 사실상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고 오늘 조사는 이제 그걸 마무리하고 그중에 빠진 몇 가지 정도를 확인한 조사였기 때문에 2시간 가지고도 충분히 끝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증거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은 북한에 뇌물을 줬다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3자 뇌물죄는 방북 비용이 있고 스마트팜 사업비입니다. 거기에는 경기도에 쌍방울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조사 때 조사 후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하는 얘기를 보면 경기도와 사업과 관련된 무관한 얘기들을 장황하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제3자 뇌물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 내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쌍방울의 김성태 측에서도 관련된 진술조차도 이제 완전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북한에 300만 불을 방북비로 대납비로 줬다. 스마트팜 사업비도 경기도를 대신해서 준 것이고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이 내용뿐인 겁니다. 그것도 직접 진술이 아니고 그 이화영 부지사를 통한 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마치 범죄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수사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부당한 수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단식 예,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리 다 언급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바라보면은 이재명, 이화영, 그다음에 김성태, 이 쌍방울 그 대표 이 연결 고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의 허락 없이는 이 사안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돈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00억 아니라 단돈 10원이라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지시 없이 인지 없이는 이 사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문제화 되니까 이재명 지사는 빠지는 부분이고 어찌 보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이걸 다 덮어쓰고 가겠다는 이런 입장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저는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가 직접 사인한 이 증거 이거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나간 사인을 일반인들이 받았을 때 그러면 이거는 가짜라고 봅니까? 진짜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도지사가 사인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그 사안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도로에 벽돌 100만 원짜리 하나도 본인이 직접 사인한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러고 다니면서 그러고 계속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러면서 자기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앞두고 이것을 갖고 자기는 인지를 못했다. 사인하는데 가짜 서류에 사인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 또 부당한 수사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잘못된 일이고요. 일반인이 예를 들어 빵을 하나 훔쳐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은 당대표이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스스로 방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뭐 단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좀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단식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재를 한 당시 이재명 지사가 결재를 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류 자체가 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조경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제 문서가 어떤 네. 문서인지가 중요한데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을 그 승인하는 결제 문서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방북 비용의 300만 불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있으니 이것을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사인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북한이 2019년에 그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료딜 이전까지는 방북에 대한 협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북한 측의 초청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점에서는 경기도에서 방북을 추진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관련된 서류에 서명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쌍방울이 대납금과는 무관한 것이고요. 쌍방울이 북한에 줬다는 돈의 실체 내용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공소장의 내용과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의 내용과 시점이나 장소 이런 부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그러니까 김성태 전원을 통해서 이화영 의원에게 그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실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 전화를 한 것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가 잘 알고 있다. 전화한 내역 제출도 없었고요. 그 돈이 언제 어떻게 조성이 돼서 갔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진술 증거만으로라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진술 외에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검찰이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예. 자, 이재명 대표의 2차 조사가 약 2시간 만에 종료가 되면서 사실상 대북 송금 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그렇다면 언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제가 볼 때 이제 국회 이제 일정상 물리적으로 볼 때는 다음 주 초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아마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제 다음 주 20일이나 25일 이제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 전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검찰에서는 이제 검찰의 손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체포 동의안 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걸 이제 야당이 이제 일단 야당한테 이제 공을 이제 넘기는데 야당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남았다. 그러기 물리적으로 시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검찰이요. 국회 쪽에다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아마 그 체포 동의안이 제안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약속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했거든요. 이걸 지금 이번에는 지킬 건지도 이제 관심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뭐 당내 여론은 이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들어온다고 하면 부결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바가 있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미 8월 달에 비회기 기간 중에 영장 청구를 하라는 요구를 계속했었고 검찰도 그때까지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일정 정도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까지 넘기면서 체포영장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어떤 판단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생긴 겁니다. 당내 다수 의견은 이 상황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내용에 다 포함돼서 무조건적으로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부분을 실현하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다면 부결해야 된다는 입장이 다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동의안이 오면 당당하게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뭐 또 가까운 의원의 전언도 있으시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뭐 한 가지 변수는 저는 뭐 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백현동하고 지금 쌍방울 두 건을 묶어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건데요. 백현동은 배임죄고요.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죄인데 법리 구성상 실제적으로 혐의에 대한 소명하고 구속의 요건인 도망, 도주 우려하고 증거인멸 우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실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면 혐의 사실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고요. 도주 우려는 뭐 인정될 수 없고요.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인데 검찰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보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몇 사람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검찰이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올지 안 올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 부결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것이 당내 여론이 어떻게 갈지까지 보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민주당의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하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 또 국민들도 상당히 궁금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주당 김원견 그 혁신위원장 그 제안한 1호 혁신안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단서 조항에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 이랬더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검찰에서 체포영장 제안이 오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혹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것은 이건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가결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야당 일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또 당내 의원이라든가 또 뭐 개딸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저항을 하게 되면은 그 역시 야당은 사실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재출석하기 전에 민주당에서는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를 죄송합니다. 비난하는 동시에 오늘로써 이재명 대표 단식이 13일 차를 맞았는데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의총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태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단식 13일이 지났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단식으로 하시면서 내건 요구 조건이 뭐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는데 이 정치적인 단식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전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민주화의 위기, 후퇴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국정의 전면 쇄신하고 대통령의 사과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3일이 지났지만 아무 상황 변화가 없고요. 정부 여당 측에서는 지금 단식을 조롱하고 비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 도의, 정치적 도의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뭐 그 이전에 뭐 그런 걸 기대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단식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 외에 실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변의 권유에 따라서 단식을 중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본인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언제가 될지 어떤 방식이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서 단식 중단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쉽게 중단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비서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좀 봅니다. 네. 이제 그 정당에서 주로 이제 야당이 주로 이제 쓰는 수단이 당 대표 혹은 의원들이 단식 투쟁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단이 사실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 투쟁이라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내는 이가 더 어렵습니다. 시작보다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명분을 갖고 시작하지만은 그 명분이 끝날 때 그 명분이 충족이 돼야지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주변에서 아무리 단식 중단을 만류하더라도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왜 못 하느냐? 4가지 단식 요구 사항을 하면서 4가지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족되면은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민생을 파괴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하라. 두 번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천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면적 국정쇄신 개각을 단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라도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뭐 국정 민생을 파괴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3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 3가지를 이재명 대표는 요구를 했지만 이것을 보기에는 너무 명분이 약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단식을 시작할 명분도 약하고 또 단식을 끝낼 명분조차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옥새를 졸가맨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손으로 단식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단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 단식을 중단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 그러나 어쨌든 뭐 건강상의 이유도 이거 여러 가지 있지만은 물론 그 여당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도의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단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데 그거는 저는 명분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 당내 문제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까지도 스스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단식을 중단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개각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대상에 이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개각을 앞두고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 그리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국방부와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이종석 국방장관 지금 뭐 탄핵 추진 사의 표명 이전에 이미 그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등 이 관련돼 있는 모든 안보 라인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민주당에서 있었고요. 오늘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이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한 어떤 인사 조치가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식 인사 조치로 가고 있다. 대통령실에도 부분을 의식하고 다분히 이제 그런 부분, 그 외압의 의혹의 한가운데 또 대통령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탄핵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의총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가 한 이틀은 미루기로는 했습니다만 적어도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니까 사의 표명이 아니라 적어도 개각 대상이 돼서 이번 최소한 국회에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계속 국방위에 나와서 다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실체 관계에 대해서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고 또 전날과 다른 답변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오면 다르죠. 이 위증죄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언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 사실은 이종섭 장관 본인으로서는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마 탄핵이 됐든 해임 요구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묻고 외압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식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개각 전에 사의를 표명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사의를 표명하게 된 이유가 무슨 일신상의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에서 지금 이제 탄핵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을 하겠다 하니까 이게 이제 탄핵을 야당에서 하겠다 하면은 야당이 이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당장 지금 안보 공백이 지금 우려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러 정상회담이 곧 있지 않습니까? 북러 정상회담이 있으면은 이 한반도 동아시아의 이게 긴장 관계가 안보상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장관이 탄핵이 되면은 국회법상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 장관이 소추가 되면 국회 통과되면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고 또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장관이 사퇴도 못하고 해임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보 공백 상태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런 공백 상태가 길어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것을 안보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의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야당에서 탄핵 근거로 드는 이유가 뭐냐면 수건 상병 그 수사 사건 수사 내용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데 장관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지시한 거다. 이것을 외압에서 보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윗선에 지시가 있지 않았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좀 더 다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이종석 장관 스스로 이 안보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겠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한러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에서 또 제재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면 결국은 한반도 긴장 관계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아마 이종석 장관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았나. 이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종석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입니다. 문화부 같은 경우에도 문화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가 좀 거론되고 있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각 대상에 구체적인 후보자들의 이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개각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개각이 일어나면은 뭐 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개각 이름까지는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누가 어떻게 개각이 될지는.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분명한 것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어떤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개각을 하고 이런 어떤 통치 철학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이제 1년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 4개월이 지나면 각 부처별로 업무 평가를 하는 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따라서 일단 그 국정을 기조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문체부는 국정 기조를 좀 더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바꿀 만한 이유가 생기면은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는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야당에서 자꾸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너무 소폭이 아니냐, 뭐 이 국민들을 외면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업무 평가를 기준으로 각 부처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 업무 평가에 구멍이 비면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 장관을 교체를 한다. 그런 인사는 저는 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의미를 야당에서 그렇게 뭐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책임 회피 꼬리 자르기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인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관으로 국정감사를 치를 수 없다는 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이 국정감사에서 최상병 사건이든 잼버리든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개각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의 면면 뭐 지금 그 보도되고 있는 유인촌 전 장관과 누구죠? 김행 비대위원, 예, 김행 신원식 비대위원, 의원, 네. 예, 그리고 신원식 의원. 뭐 김행 비대위원은 일단 뭐 여성가족부 장관이기 때문에 사퇴하고 두 분,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과 유인촌 전 장관을 보면 최근에 대통령이 추구한 어떤 방향, 이념 중시의 내용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어떤 보위하기 위한 그 장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현역 의원이시긴 하지만 과거에 굉장히 어떤 뭐 이념적인 어떤 발언도 굉장히 많이 하신 바가 있었고요. 또 유인촌 전 장관 같은 경우에 2008년에 장관을 하셨는데 당시에도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분입니다. 2008년에 장관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 현실의 어떤 문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건 국민적 상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현역 의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념과 결부될 때에는 대단히 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국방의 이념을 대입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말씀드린 최근에 문제가 된 홍범도 장군의 어떤 독립운동사에 대한 왜곡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문화 부분에서 과거와 같은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특정 이념 성향을 강조되면 문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최고 문화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화적 어떤 정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지금 내정됐다고 보도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전혀 의외의 인사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면 선택할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조 대변인께 말씀을 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 사실은 인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 국방부 장관 그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나름 또 안보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분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뭐 꼬리 자르기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 아마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아직 뭐 김행 위원이 뭐 그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자성으로 그 대선 공약을 한 겁니다. 여가부 폐지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좀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여가부 폐지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 이미 공약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당에서도 조직 개편 관련한 안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체부 장관 교체설도 나오는데 지금 교체설에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윤희촌 지금 씨가 국방부 장관 지금 윤희촌 지금 특보는 이제 지금 장관으로 내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자꾸 공세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대통령 인사라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하마평 지금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인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조기현 변호사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